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딱 한 번 아주 서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진 화분을 두고 제가 안 그랬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은 안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손은 계속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몸이 저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날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정직함이라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전에 먼저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거짓말이란 정확히 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작업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진실과 거짓을 그저 두 개의 동등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문을 여느냐, 오른쪽 문을 여느냐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진실과 거짓이 정말로 동등한 무게를 가진 선택이라면 우리 몸은 둘 중 무엇을 말하든 똑같이 차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 자체가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뇌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그대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최소한 네 가지 작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진짜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 심리학자들은 이것을인지 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균형한 부담이 몸이 숨기지 못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풀립니다. 진실과 거짓은 결코 동등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겁습니다. 이 불균형을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지금 이 순간 발밑에 새로운 길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길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며야 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후자는 걷는 동시에 설계하고 설계하는 동시에 위장까지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언제나 후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만약 거짓말이 뇌에게 더 무거운 작업이라면 왜 우리는 그 무거움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답은 뇌의 구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진화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위협을 감지하는 아주 오래된 부위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언어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건 전전두엽 피질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가 품고 있는 갈등을 먼저 감지하는 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갑자기 맹수와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도망칠지 싸울지를 결정하는데 몇 초씩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편도체는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몸에 비상 신호를 보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근육에 피를 더 많이 무리리 보내고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인 위협, 예를 들어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편도체는 의식적인 사고 경로를 거치지 않는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신호를 보냅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완벽한 거짓말 문장을 다듬는 동안 편도체는 이미 자율신경계를 통해 손바닥의 땀샘과 심장 근육에 신호를 다 전달해버린 상태입니다. 정밀한 측정에 따르면 이 시간 차이는 대략 0.3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완성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진실을 세상에 흘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풀립니다. 우리가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호가 애초에 우리의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더 빠른 경로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편도체의 빠른 경로가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손바닥의 땀입니다. 이 땀샘은 천 조절용 땀샘과는 완전히 다른 신경 경로를 통해 조절되며 오직 심리적 긴장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 조절용 땀샘은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지만 손바닥의 정서적 땀샘은 편도체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심장 박동과 호흡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아주 작은 투쟁 도피 반응이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진짜 물리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뇌의 깊은 곳에서는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위협을 실제 위험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심박수 변화가 너무 미세해서 당사자 본인조차 자신의 심장이 빨라졌다는 걸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셋째는 동공의 크기입니다. 동공은 인지적 노력이 커질수록 미세하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 사람이 어려운 암산 문제를 풀 때도 복잡한 기억을 떠올릴 때도 동공이 확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순간 동공이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확장됩니다. 넷째는 얼굴 근육의 찰나의 움직임, 즉 미세 표정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대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아주 느리게 돌려보면서 사람들이 특정 감정을 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할 때조차 진짜 감정이 대략 20분의 1, 최소 25분의 1초 사이의 찰나 동안 새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모두 같은 하나의 근본 원인, 편도체와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0.3초라는 강역은 단순히 몸이 조금 늦게 반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 안에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 처리 경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낮은 경로와 높은 경로라고 부릅니다. 낮은 경로는 편도체를 중심으로 아주 거칠고 단순하지만 압도적으로 빠르게 작동합니다. 높은 경로는 전전두엽 피지를 중심으로 훨씬 더 정교하지만 느리게 작동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매 순간 우리는 이 두 경로가 벌이는 조용한 경주를 몸으로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두 경로의 경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의 의지, 즉 가장 고차원적이고 의식적인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부분이 이미 그 의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결코 온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두 시스템이 벌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입니다. 만약 이 신호가 그렇게 빠르고 자동적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들키지 않는 걸까요? 배우, 협상가, 노련한 포커 플레이어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앞서 살펴본 이론 전체를 무너뜨리는 발레처럼 보였습니다. 몸이 정말로 뇌보다 먼저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훈련만으로 그 신호를 완전히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이건 발레가 아니라 오히려 이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증거였습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노련한 사람이라도 이 강역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신호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될 뿐입니다. 손바닥의 땀은 줄일 수 있어도 동공의 미세한 확장이나
얼굴 근육의 찰나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풀립니다. 훈련은 신호를 숨기는 능력을 키울 뿐 신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진화적으로 더 오래된 뇌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워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두세 살 무렵부터 이미 간단한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흥미로운 건 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인지 발달의 신호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거짓말은 아주 서툴고 명백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편도체가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는 능력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전전두엽 피질이 점점 더 발달하고 성숙해지는 동시에 거짓말도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대여섯 살 무렵이 되면 아이들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럴듯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성숙해지면서 편도체가 보내는 원초적인 신호를 전전두엽 피질이 점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달 과정을 들여다보면 성인이 된 배우나 협상가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 훈련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는 이 신호를 실제로 붙잡으려는 시도를 10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는 건 왜 우리가 아직도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를 갖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폴리그래프는 혈압과 맥박, 호흡, 피부 전기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질문에 대한 기본 반응과 민감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검사관은 통제 질문 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먼저 이름이나 태어난 도시 같은 부담 없는 질문으로 기본 패턴을 파악한 다음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 그 패턴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폴리그래프가 측정하는 건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생리적 각성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 검사 상황 자체에 대한 긴장, 혹은 그저 예민한 성격 때문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침착한 성격이거나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생리적으로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법정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네 번째 문제가 생겨납니다. 만약 몸의 신호가 정말로 거짓말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면 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듬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신호는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의심에 대한 불안, 검사 상황 자체에 대한 긴장, 예민한 성격까지 여러 다른 원인들이 편도체를 통해 똑같은 종류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진실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몸 스스로도 구분해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발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몸이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갈등 탐지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위협과 갈등,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감지할 뿐입니다. 거짓말은 그런 부담을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폴리그래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조금 더 정교한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폴 에크먼입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파푸아뉴기니의 고립된 부족을 직접 방문해 연구한 끝에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라움이라는 6가지 기본 감정에 대한 표정은 문화와 상관없이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그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대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아주 느리게 돌려보면서 미세 표정이라는 현상을 발견해냈습니다. 에크먼은 이후 이 발견을 바탕으로 훈련을 통해 일반인도 미세 표정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 표정을 포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미세 표정은 그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며, 그 감정이 왜 억눌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흔히 fMRI라고 불리는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여러 연구팀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전전두엽 피질과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진실을 말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이라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낸 거짓말과 실제 삶에서 큰 이해관계가 걸린 거짓말은 뇌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장비 자체도 거대하고 비싸며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를 찾았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하나의 명확한 스위치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복잡하게 얽힌 생물학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 신호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건 여전히 인류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깊게 파고 싶은 마지막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경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제 몸이 제 의식적인 결정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말하는 내 입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0.3초 먼저 반응하는 내 손바닥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전전두엽 피질이 완성한 그 최종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정직함이라는 것이 편도체가 보내는 그 원초적이고 빠른 신호에 더 가깝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 온 언어와 사회적 기술, 다시 말해 전전두엽 피질이 만들어내는 그 정교한 자아는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포장지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사회에서 예의나 배려라고 부르는 많은 행동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나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작은 각색들조차 우리 몸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갈등으로 처리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것을 여전히 위협으로, 여전히 진실과의 충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도덕적 질문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 몸이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예민한 편도체를 타고 나서
아주 사소한 사회적 거짓말에도 크게 동요하는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침착해서 심각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몸이 거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타고난 신경학적 기질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거짓말쟁이는 몸으로 티가 난다는 통념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몸의 신호는 확률적인 단서일 뿐 결코 완벽한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 긴장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편도체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이 순간 갈등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건 법정에서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든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몸의 신호만으로 누군가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는 오히려 하나의 위안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몸이 언제나 진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매번 힘겹게 추가적인 에너지를 들여 만들어내야 하는 예외적인 노력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과 뇌가 가장 적은 저항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기본값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와 몸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자원을 소모하고 자율신경계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생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쩌면 신뢰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몸이 굳이 편도체의 경고 신호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아무런 인지적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이야기의 앞뒤를 맞춰야 한다면 그 관계 자체가 우리 몸의 지속적인 생리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거짓은 결코 동등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운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둘째, 그 무거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편도체라는 더 빠른 경로를 통해 몸으로 새어나갑니다. 셋째, 훈련은 그 신호를 관리할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넷째, 몸은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갈등 탐지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도 완벽하게 거짓말만을 골라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어쩌면 진짜 정직한 나라는 존재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그보다 0.3초 먼저 반응하는 몸 그 자체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확신에 찬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비슷한 겸손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나라는 것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지, 정직함이라는 감각이 정확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손바닥을 느껴보세요. 그 손바닥은 이미 여러분의 입보다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 조용히 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